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 찰스 1세와 윤석열 재판의 헌법적 교훈. 찰스 1세 1600년 11월 19일에서 1649년 1월 30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국왕으로 스튜어트 왕조 출신입니다. 그는 아버지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의 뒤를 이어 1625년에 즉위했지만 강력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의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요 생애와 통치. 즉위 1625년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배우자 프랑스의 앙리에트 말이 가톨릭 신앙으로 인해 반발을 샀음. 정치적 갈등,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가톨릭을 옹호한다는 인식 때문에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세력의 반발을 초래. 개인 통치 시대 1629에서 1640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독재적 통치를 이어감. 잉글랜드 내전 1642에서 1649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짐. 재판과 처형. 내전에서 패배한 찰스 1세는 1649년 특별재판소에 회부됨. 왕이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재판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의회파는 그를 국민에 대한 반역죄로 유죄 판결. 1649년 1월 30일 런던 화이트홀에서 공개 처형, 단두대에서 참수됨. 이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왕이 법정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건으로 왕권과 의회의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됨. 역사적 의미. 그의 처형은 왕권 신수설의 종말을 상징하며 의회 주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 이후 잉글랜드는 크로멜의 공화정, 잉글랜드 연방체제로 전환. 1660년 아들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통해 왕위에 오르며 스튜어트 왕조가 다시 이어짐. 흥미로운 점은 찰스 1세의 재판이 오늘날에도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역사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법원 판결에서도 찰스 1세의 사례가 언급되었을 정도로 그의 재판은 현대 법치주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찰스 1세의 재판과 처형. 1. 역사적 배경. 왕권 신수설. 찰스 1세는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된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권한을 무시했습니다. 의회와의 갈등, 세금 문제, 종교 정책, 가톨릭 성향, 독재적 통치로 인해 청교도와 의회파의 반발이 극심해졌습니다. 잉글랜드 내전 1642에서 1646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했고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했습니다. 2. 재판 과정. 특별재판소 설치. 1649년 1월 의회는 국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이코트 오브 저스터스라는 특별재판소를 구성했습니다. 혐의. 찰스 1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고 전제적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민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왕의 태도. 그는 왕은 법 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도 하지 않았고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판결. 1649년 1월 27일 재판소는 그를 유죄로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 처형. 날짜와 장소. 1649년 1월 30일 런던 화이트홀의 벤퀴팅 하우스 앞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면. 국왕은 침착하게 단두대에 올랐고 군중 앞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상징적 장면. 처형 직후 집행인은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반역자의 머리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유럽 최초로 현직 국왕이 법정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4. 역사적 의미. 왕권 신수설의 종말. 국왕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의회 주권 강화 이후
잉글랜드는 크로멜의 공화정 체제로 전환되며 의회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근대 법치주의의 상징, 오늘날에도 찰스 1세의 재판은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요약. 찰스 1세의 재판과 처형은 단순히 한 국왕의 몰락이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영국 정치 체제는 의회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사용된 법적 논리와 의회파의 전략을 더 깊게 분석줬습니다. 이제 찰스 1세 재판 당시 사용된 법적 논리와 의회파의 전략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 논리 1. 국왕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영국 국왕은 왕과 신수설에 따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소는 국왕도 국민과 계약 관계에 있으며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법적 논리였습니다. 2. 반역죄 제정에 기존의 반역죄는 국민이 국왕에게 저지르는 범죄였습니다. 의회파는 이를 뒤집어 국왕이 국민 전체에 반역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찰스 1세가 내전을 일으키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국민을 공격했다는 점을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3. 신의 심판 대신 국민의 심판. 전통적으로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온다고 여겼지만 의회파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행위는 신이 아닌 국민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회파의 전략 1. 군사적 우위 활용. 크로멜의 누 모데라미가 내전에서 승리한 뒤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군 내부의 급진파는 왕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 정치적 정당성 확보. 의회 내에서도 왕을 처형하는 문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회파는 특별재판소를 구성해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을 갖추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의회와 군의 힘으로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제적 국내적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3. 왕의 불응을 전략적으로 활용. 찰스 1세는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도 거부했습니다. 의회파는 이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해석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결론. 찰스 1세 재판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혁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왕도 국민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고, 정치적으로는 군사적 승리와 법적 형식을 결합해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헌법적 왕정과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외국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국제사회의 반응. 1. 프랑스. 프랑스 왕실과 귀족 사회는 찰스 1세의 처형을 극도의 충격과 불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이 14세의 섭정이었던 렌 오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궁정은 국왕을 재판하고 처형한다는 행위 자체를 신성모독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외교 관계에서는 영국과의 교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공개적 비난은 자제하고 실용적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잉글랜드와 해상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찰스 1세의 처형을 정치적 기회로 보았습니다. 네덜란드 내부에서는 청교도적 공화정에 공감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영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의 새로운 공화정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후 해상 전쟁, 영국, 네덜란드 전쟁으로 맞붙게 됩니다. 3. 스페인. 스페인 역시 가톨릭 왕국으로서 국왕 처형을 도덕적 종교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외교관 알론소 데 카르데나스는 현실적으로 영국 공화정을 인정하고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당시 프랑스와의 경쟁 속에서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합 분석. 도덕적 충격, 현실적 외교. 유럽 왕실과 귀족 사회는 찰스 1세의 처형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외교에서는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정치적 상징성, 왕을 처형한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민중이 왕을 심판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고 각국 군주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실용주의적 대응,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개적으로는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영국 공화정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 이념보다 현실적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후대 정치 사상, 루소, 로크, 공화주의 전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후대 정치 사상에 끼친 영향. 1. 토머스 홉스. 찰스 1세의 처형 직후 홉스는 리바이어런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내전과 국왕 처형의 혼란을 목격하며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서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권자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찰스 1세의 몰락은 홉스에게 왕권 강화론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존 로크. 로크는 반대로 찰스 1세의 처형과 공화정 경험을 통해 자연권과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재산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후대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3. 루소. 루소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계승하면서도 주권은 국민 전체, 일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1세의 처형은 루소에게 국민이 왕을 심판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의 집단적 의지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공화주의 전통. 찰스 1세의 처형은 유럽 전역에서 공화주의적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왕권을 절대적 권위로 보던 전통이 흔들리며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가 정치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 1688, 미국 혁명 1776, 프랑스 혁명 1789로 이어지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종합 정리. 홉스, 국왕 처형에서 혼란에서 강력한 절대 권력 필요. 로크, 국왕 처형에서 권리 침해에서 국민 저항권 정당화. 루소, 국왕 처형에서 국민 주권에서 일반 의지 강조. 공화주의, 국왕도 법 위에 있지 않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홉스는 절대 권력 옹호,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 강화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 미국 헌법, 영국 입헌 군주제에 대하여 찰스 1세의 재판과 처형은 단순히 영국 내 사건에 그치지 않고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헌법과의 연결. 로크의 사회계약론, 찰스 1세 처형 이후 발전한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 1776과 헌법 1787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미국 건국자들은 찰스 1세의 사례를 통해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헌법에 제도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의 핵심 원리인 국민 주권, 권력 제한, 법 앞의 평등은 찰스 1세 사건의 역사적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국 입헌 군주제와의 연결. 찰스 1세의 처형은 왕권 신수설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이후 왕정 복고, 1660와 명예혁명, 1688을 거치며 영국은 입헌 군주제로 발전했습니다. 국왕은 더 이상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와 헌법적 제약 속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 권력은 의회와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국왕은 국민의 대표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체제로 변화. 오늘날 영국 군주는 국가의 상징적 존재일 뿐 실질적 권력은 의회와 정부가 행사합니다. 이는 찰스 1세 사건 이후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종합 분석. 미국 헌법, 찰스 1세 사건에서 로크의 저항권 사상에서 국민 주권과 권력 제한 원리 반영. 영국 입헌 군주제, 찰스 1세 사건에서 왕권 신수설 붕괴에서 의회 중심 체제 확립. 즉, 찰스 1세의 재판과 처형은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했고, 이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공화정으로 나아갔고, 영국은 같은 사건을 통해 입헌 군주제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역사적 충격이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에도 어떤 사상적 자극을 주었는지. 찰스 1세의 처형은 프랑스 혁명에도 중요한 사상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의 연결. 1. 왕권에 대한 도전의 선례. 1649년 찰스 1세의 처형은 유럽 최초로 현직 국왕이 법정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재판과 처형, 1793은 찰스 1세 사건을 역사적 선례로 삼아 정당화되었습니다. 혁명가들은 국왕도 국민을 배신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찰스 1세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2. 사상적 영향. 루소의 사회계약론. 찰스 1세 사건은 루소에게 국민 주권의 실질적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의 일반 의지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화주의 전통, 영국에서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경험은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왕정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3. 정치적 정당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재판에서 혁명가들은 찰스 1세의 사례를 언급하며 왕도 국민을 배신하면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합 분석. 찰스 1세 처형에서 왕권 신수설 붕괴에서 국민 주권 강조. 루소와 공화주의 사상의 반영에서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에게 이론적 역사적 정당성 제공. 루이 16세 처형은 찰스 1세 사건의 프랑스판 반복으로 볼 수 있음. 흥미로운 점은 영국에서는 이 사건이 결국 입헌 군주제로 귀결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같은 충격이 공화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같은 역사적 자극이 다른 제도적 결과를 낳은 것이죠. 루이 16세 재판과 찰스 1세 재판을 비교 분석. 공통점. 두 사건 모두 왕권 신수설 붕괴를 상징. 국왕이 국민을 배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 확립. 처형 이후 모두 공화정 체제로 전환. 차이점. 영국,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사실상 결과가 프리디터민드.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극적인 근소 차이로 갈림. 영국은 이후 입헌 군주제로 발전, 프랑스는 공화정으로 나아감. 종합 정리.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은 모두 왕도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로, 프랑스는 급진적 공화정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이 16세의 사형 표결이 단 1표 차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분열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정치적 상징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 견제의 사례까지. 오늘날의 정치적 상징성. 1. 법치주의의 상징. 두 사건은 모두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총리 등 최고 권력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장 탄핵, 정치 지도자 재판 등에서 왕도 법 앞에 평등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언급됩니다. 2.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은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사례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원리인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행사를 상징합니다.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영국 입헌 군주제 모두 이 원리를 제도화했습니다. 3. 권력 견제의 사례. 두 사건은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오늘날 권력 분립, 입법 행정사법과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왕권의 절대적 집중이 결국 파국을 불렀다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루이 16세의 재판은 민주적 절차 국민공회 표결을 통해 권력자가 심판받았다는 점에서 현대 의회주의와 연결됩니다. 종합 정리. 법치주의,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 주권,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권력 견제, 권력 집중은 위험하며 분립과 견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은 오늘날에도 헌법 교육, 민주주의 토론, 정치적 정당성 논의에서 상징적 사례로 활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건이 현대 정치 담론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찰스 1세 사건은 주로 법치주의와 의회 권력 강화의 상징으로, 루이 16세 사건은 혁명과 국민 주권 실현의 상징으로 인용됩니다. 이 두 사건이 현대 정치 지도자 재판, 예, 대통령 탄핵, 독재자 재판,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 처형 사건은 오늘날에도 현대 정치 지도자 재판, 대통령 탄핵, 독재자 재판 등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현대 정치 재판과의 연결. 1. 대통령 탄핵 사례.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에서 최고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적 의회적 절차를 통해 권력자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은 역사적 선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찰스 1세 사건은 의회가 왕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현대 제도와 비슷한 구조적 의미를 가집니다. 2. 독재자 재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차를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밀로셰비치, 유고슬라비아 등 국제재판소에서 독재자들이 심판받을 때 학자들은 찰스 1세와 루이 16세의 재판을 정치적 재판의 원형으로 비교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법이 권력자를 제압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해석하며 두 사건을 법치주의 발전의 출발점으로 상징화합니다. 3. 정치적 정당성 논의. 오늘날 지도자 재판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찰스 1세 재판은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형식을 갖춘 사례, 루이 16세 재판은 민주적 표결을 통한 정당성 확보 사례로 현대 정치 재판의 두 가지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에 후세인 재판은 국제재판소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제도적 정당성 확보. 종합 정리. 찰스 1세 사건, 의회 권력 강화, 법치주의의 상징, 현대 탄핵 제도와 연결. 루이 16세 사건, 국민 주권 실현, 혁명적 정당성, 민주적 표결과 대중적 참여의 상징. 현대 지도자 재판, 두 사건을 역사적 선례로 삼아 권력제도 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강조.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을 정치적 재판의 원형으로 보고 현대 국제재판소나 탄핵 절차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찰스 1세의 재판, 1649년 반역죄로 처형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재판 기관과 절차. 찰스 1세 의회가 특별재판소 하이코트 오브 저스터스를 구성해 국왕을 심판. 사실상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형식을 갖춘 재판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제한적.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정식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43차례 공판과 160명 증인 신문을 거쳐 판결. 현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정식 사법 절차가 진행됨. 2. 혐의와 법적 논리. 찰스 1세, 국민에 대한 반역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 국왕이 내전을 일으켜 국민을 공격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삼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국민과 국가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이 쟁점. 3. 피고인의 태도. 찰스 1세,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 거부. 왕은 법 위에 있다는 태도를 고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 적극적으로 법적 논리를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4. 판결 결과. 찰스 1세, 사형, 단두대 참수.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으로 이어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생명권을 존중하며 판결. 5. 정치적 역사적 의미. 찰스 1세, 유럽 최초로 국왕이 법정 재판을 통해 처형됨. 왕권 신수설 붕괴, 의회 주권 강화, 입헌 군주제 발전의 계기.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재판.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견제의 실질적 사례. 종합 정리. 두 사건 모두 권력제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줌. 찰스 1세 사건은 왕정 붕괴와 공화정 수립으로 이어졌고 윤석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견제와 헌정 질서 수호로 이어짐.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찰스 1세 재판은 정치적 혁명의 성격이 강했고 윤석열 재판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통점.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 대한 반역 혐의로 법정에 선 사례. 권력제도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상징.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판이라는 형식을 활용. 차이점. 찰스 1세,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형식으로 진행된 재판, 사실상 결과 프리디터민드.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정식 법원 절차와 증거 심리 과정을 거쳐 판결. 결과 찰스 1세는 처형으로 왕정 붕괴,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민주주의 체제 내 권력 견제 작동.
종합 정리. 찰스 1세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사건을 통해 입헌군주제로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견제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사건이 국민 여론과 사회적 반응. 1. 찰스 1세 재판 1649년 영국 사회적 분위기. 잉글랜드 내전 직후 사회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론 반응. 왕당파. 국왕은 신성한 존재라며 처형을 불경으로 규정. 의회파 정교도 세력장 국왕의 전제적 통치를 끝내야 한다며 처형을 환영. 국제적 반향. 유럽 왕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고 왕도 처형될 수 있다는 선례가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과적 의미. 국민 여론은 분열되었지만 결국 왕권 신수설 붕괴와 의회 주권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2026년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정식 법원 절차로 진행된 재판. 여론 반응. 국민 다수 약 75%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예상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 일부 보수층은 무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국제적 반향. 한국 민주주의가 권력자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법치주의 강화 사례로 언급됨. 결과적 의미.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받아들여짐. 종합 비교. 공통점. 두 사건 모두 최고 권력자가 국민을 겨눈 행위로 법정에 선 사례이며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줌. 차이점. 찰스 1세 사건은 내전의 혼란 속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된 가운데 혁명적 단절을 통해 왕정 붕괴로 이어짐. 윤석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중형을 요구하며 헌정 질서 수호와 제도적 연속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전문가적 결론. 찰스 1세 재판은 혁명적 단절을 통해 왕정 붕괴로 이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제도적 연속성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민을 겨눈 권력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메시지를 남겼지만 사회적 반응은 시대와 제도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이 두 사건이 헌법 교육과 정치 담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1. 헌법 교육에서의 활용. 찰스 1세 사건. 왕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치주의의 기초를 설명할 때 인용됩니다. 헌법 교육에서는 권력 분립과 의회 주권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다루며 입헌군주제 발전 과정에 연결됩니다. 윤석열 사건.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사례로 헌법상 권력 견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 예시로 활용됩니다. 헌법 교육에서는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제한을 설명하는 현대적 사례로 제시됩니다. 2. 정치 담론에서의 활용. 찰스 1세 사건. 정치 담론에서는 권력 집중의 위험성과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혁명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한 사례로 급진적 정치 변화의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윤석열 사건. 정치 담론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됩니다. 제도적 연속성 속에서 권력자가 법적으로 심판받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 정리. 찰스 1세 재판. 헌법 교육에서는 법치주의와 의회 주권의 기원으로, 정치 담론에서는
혁명적 단절과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 활용. 윤석열 재판, 헌법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내 권력 견제의 실질적 사례로, 정치 담론에서는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성숙의 상징으로 활용. 전문가적 결론. 두 사건은 모두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지만, 찰스 1세 사건은 혁명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낳았고, 윤석열 사건은 제도적 연속성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강화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 어떤 의미로 연구되는지. 1. 헌법학적 관점에서의 공통 의미. 두 사건은 모두 최고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는 이를 법치주의의 보편적 원리로 해석하며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인용합니다. 즉, 권력자가 국민을 겨누거나 헌정 질서를 위협했을 때 제도적 절차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찰스 1세 사건의 의미. 혁명적 단절, 내전과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형식으로 진행된 재판. 헌법학에서는 이를 정치적 재판의 원형으로 분석하며 권력 집중이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적 변화를 촉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됩니다. 이후 영국은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며 의회 주권과 헌법적 제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3. 윤석열 사건의 의미. 제도적 연속성,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식 법원 절차와 증거 심리를 거쳐 판결.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는 이를 현대 민주주의 제도 속 권력 견제의 실질적 작동으로 평가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헌정 질서를 위협할 경우 사법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됩니다. 4. 국제 비교 관점에서의 차이. 찰스 1세, 군사적 승리 후 정치적 재판 혁명적 단절, 왕정 붕괴. 윤석열, 민주주의 제도 내 법적 절차 제도적 연속성, 헌정 질서 강화. 따라서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는 찰스 1세 사건을 급진적 정치 변혁의 사례, 윤석열 사건을 제도적 민주주의 성숙의 사례로 대비시켜 연구합니다. 종합 결론. 두 사건은 모두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 권력자 책임 성과 법치주의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핵심 사례입니다. 그러나 찰스 1세 사건은 혁명적 단절을 통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탄생을, 윤석열 사건은 제도적 연속성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두 사건을 나란히 분석하며 권력자 심판이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찰스 1세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대와 제도가 다르지만 국제 비교 헌법학과 정치사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공통된 교훈,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국민을 겨누거나 헌정 질서를 위협하면 반드시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차이점, 찰스 1세 사건은 내전과 군사적 승리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재판으로 왕정 붕괴와 공화정 수립이라는 혁명적 단절을 낳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된 사례로 헌정 질서 수호와 제도적 연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헌법학적 의미. 두 사건은 각각 법치주의의 기원과 법치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며 국제 비교 헌법학에서는 권력자 책임 성과 제도적 견제의 보편적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연구됩니다. 정치 담론적 활용. 찰스 1세는 혁명적 단절의 상징, 윤석열은 민주주의 제도 작동의 상징으로 인용되며 오늘날에도 헌법 교육과 정치 토론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됩니다. 결국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와 제도 속에서 권력자도 국민과 법 앞에 평등하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찰스 1세의 재판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한 작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 교육과 정치 담론에서 권력 견제와 국민 주권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